근대 영국의 전쟁 방식과 전략 문화, 리데라트의 간접 접근 태제를 중심으로. 인해주. 머릿말. 이 논문은 근대 이후 영국이 유럽 대륙과의 군사적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만일 일정한 전쟁 방식이 있었다면 왜 그러한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영국 나름의 전략 문화와의 관련하에서 분석 및 규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영국은 18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세력 균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는 절대 우위의 해군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군을 파병하여 대륙에서 일어난 군사상의 문제를 잠재우려고 했다. 이러한 영국의 전쟁 방식에 대해 최초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한 인물은 20세기 영국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리데라트이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흔히 굉음을 울리며 장렬하는 포탄이나 지축을 흔드는 전차의 엔진 소리, 그리고 전투 조종사의 다급한 교신 음성 등을 연상한다. 또는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한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정치나 외교, 경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유행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한 국가의 전쟁 방식을 해당 국가 또는 당사국이 속한 문화권의 역사적 전통과 연계하여 고찰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이질적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전쟁 행위와 무형 유산인 문화라는 두 분야를 전맥시켜 전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각국의 고유 문화가 해당 국가의 전략 구상 및 전쟁 방식 결정에 암암리의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마디로 각국의 전통 문화와 해당 국가의 전쟁 계획 방식 간에 상관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정치학자 스나이더는 전략 문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 정치학의 범위를 넘어서 역사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원래 전쟁 방식과 전략 문화는 각각 별개로 연구 및 발전되어 왔다. 전자가 일찍부터 주로 역사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면, 후자는 주로 국제관계 분야 정치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사사가들도 전쟁의 문화적 측면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국제정치학자들도 문화와 전쟁 방식의 상관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전략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 아마도 문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시적인 것이기에 그 개념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문화를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시기, 그리고 이유 등과 관련된 신념, 가치, 그리고 전통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각국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정치 문화 전통 등이 융합되어 형성된 나름의 고유한 군대 활용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소가 해당 국가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승 및 발전되어 정부의 군사 행동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한다. 18세기 중엽 이래로 제국주의 팽창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들으면서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영국의 전쟁 방식은 가능한 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은 파병하지 않은 채 우월한 해군력을 이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승리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외교적 방법으로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실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러한 태도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유럽 대륙에 대한 영국의 군사정책 결정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저변의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쟁 방식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인물은 리데라트였다. 그는 1932년 유럽 대륙에 대한 영국군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영국의 전쟁 방식을 발간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는 30년대 중반 이래 더 타임즈의 국방문제 전문 기자로 활약하면서 군사 전문가이자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당시 육군의 고위 장교들과도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그는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피해야 한다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도 했다. 이러한 리데라트의 선구자적인 연구는 70년대 이후 하워드 등 저명한 군사사가들이 가세하면서 보다 주목받는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주로 전쟁 방식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쟁 방식이 배양된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세기 말 이후 영국의 유럽 대륙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고 왜 그처럼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30년대 초반 간접 접근이라는 태제로 리데라트가 공론화시킨 전쟁 방식의 문제를 그 기저에 놓인 전략 문화와 결합시켜서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 중시라는 영국적 전쟁 방식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20세기에 접어들어 유럽 대륙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이 거의 당연시된 상황에서도 리데라트가 여전히 이를 반대한 이유와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끝으로 리데라트가 내세운 간접 접근 방식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전략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전쟁 방식과 문화적 전통과의 상관성을 도출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 논문은 군대와 사회 간의 상호 교류와 그 불가분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영국적 전쟁 방식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월터 롤리는 누구든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교육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차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체를 지배한다 라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당대의 또 다른 저명인사였던 크롤리경은 영국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위험을 회피할 경우 유럽의 저지대 지방을 장악할 수 없다고 여왕에게 조언하였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지리학자 맥킨더와 해양 역사가 마하니 육지 대 바다라는 영국의 전략 문화를 특징짓는 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 주제를 논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리데라트였고, 그 이면에는 1차 대전에 대한 그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져 있었다. 영국이 당면한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위세에 밀려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 대륙에서 이러한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 되며 설사 벌어진다 해도 영국은 깊숙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이 그의 주장 이면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러한 리데라트의 주장은 나름대로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제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의 재발을 피해야 한다는 명제를 집착하다 보니 20년대 및 30년대의 영국군은 군 자체의 이해관계와는 무방하게 방어적인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의 상당수 정치가들은 역시 유럽 대륙에서 또 다른 전쟁의 발발을 피하기를 원했기에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리데라트의 주장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30년대에 정부나 군의 외교 및 군사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리데라트에게 제2차 대전을 막지 못할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의 연구자들은 제1차 대전 개입에 관한 한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그 뿌리를 18세기 이후 영국의 대유럽 전쟁사에서 찾고 있다. 근대 이후로 영국은 1660년에서 1800년에 벌어진 충돌에서는 주로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승리한 데 반해 19세기 초반 이래로 필요에 따라 해양 전략과 대륙 전략을 번갈아 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과 같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상당한 규모의 원정군을 유럽 대륙에 파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래로 영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유럽의 세력 균형 및 베네룩스 3국의 안전보장 유지는 해군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1914년 8월 초 독일의 중립국 벨기에 침략을 명분 삼아 제1차 대전에 참전했던 것이다. 실제적 차원에서 대전 시 해군이 행한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도 육군에 의한 일종의 지상 봉쇄와 병행에 추구될 경우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해 그 특성상
해양 전력은 대륙 전략과의 관계에서 상보적이거나 연장선상에 있었고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 동맹국에 자금을 지원하여 일종의 대리전을 수행하겠으나 필요시에는 유럽 본토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야만 되었다. 이는 바로 1970년대 이후 하워드나 프렌치와 같은 군사사가들이 제기한 주장이기도 하다. 영국의 전쟁 방식에 대한 오늘날의 설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이 주제를 정리하고 제기한 리데라트의 공헌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비록 20세기 이후에는 유럽 대륙에 대한 영국의 지적 개입이 불가피하듯 그 이전 시대에 관한 한 리데라트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영국 전략 문화가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근본적으로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영국인들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